네. 네. 저희 그러면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상마켓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특별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패션 도소매 거래뿐만 아니라 사장님들 사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 상생 파트너로서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서정민 세무사님을 모셨는데요. 국세청 출신의 세무사님이시자 지금은 대맥 사무소를 이끌고 계시는 대표님이세요. 실질적으로 동대문에서 많은 도매분들께 세무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알려주시고 도움을 주신 분이시라 저희가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오늘 서정민 세무사님 통해서 세법 강의를 듣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고 세무사님께 직접 대신 여쭤봐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한번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세무조사 전문 대형기업 대맥세무 대표 서정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법 강의보다는 우리 동대문 도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대맥세무에 유료 상담을 많이 오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대상자가 돼가지고 서울지방국세청입니다. 대상자가 되어서 세무조사를 저희들이 대응을 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온 내용을 토대로 강의 아닌 실무적인 내용으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응답식으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세무사님.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 동대문 사업자분들이 가장 크게 오류로 나오는 신고 방법이 매출은 얼마 할까요? 매입은 80% 할까요? 이렇게 하는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복식복이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3억 이하로 신고를 하고 매입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아예 지정을 해버립니다. 내가 요번 분기 1월에서 7월 부가세 신고 시 매출이 1억 5천이다 이러면은 그냥 세무사 사무실에서 80% 끊으세요. 매입으로 그것만 잡고 신고를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실제로 10억 이상 이렇게 매출하시는 분들도 고작 세금 매출 누락은 엄청나니까 한 3억 이하로 신고하니까 나중에 세무조사, 자료 소명 이런 문제로 큰 세금 폭탄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세무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줄로 알고 있는데 실제는 부가세 신고 시 입력만 대행해 주는 겁니다. 이제 동대문 사업자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세무사 사무실에서 종이 세무계산서 발행해줘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부가세 신고 시 입력만 대행해주고 22년 7월 1일부터는 이제 2억 이상 매출 2억 이상부터는 무조건 전자세무계산서 발행을 해야 됩니다. 전자세무계산서는 우리 사장님들이 직접 홈택스에서 발행을 해야 되고 23년부터는 1억 이상 전자세무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잘못된 방식으로 신고하는 거는 버리고 좀 더 올바른 신고 방법을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또 보통 장부 기장을 하고 있다 해가지고 통장을 한 번도 세무사 사무실에 준 적이 없는 동대문 사업자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최소한 1년에 12월 달까지 1년치에 대한 엑셀을 주고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 매출 누락인지 과연 뭐 다른 목적으로 돈이 들어왔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신고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좀 문제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렇게 신고를 하다 보니까 매출은 100원이고 매입은 80원으로 내가 매입세무계산서 잡아왔으니까 20원만 이익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차료, 인건비, 접대비, 소모품비 이런 건 아예 넣지 않는 우리 사업자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 좀 문제되는 부분이고 좀 아주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좀 질의해 주실 부분은 네. 지금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좀 거꾸로 봐서 네. 이제 사업자 이제 절세 방법부터 물어보신 분이 많은데 네, 사실 제일 많이 네. 궁금해 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 절세하고 네.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절세 방법을 사전에 물어보신 도매 사장님들께서 꽤 되셨는데 좀 전문가로서 주실 만한 팁이 있을까요, 세무사님? 네. 매출을 100으로 다 100% 신고하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립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매출이 좀 감춰주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80% 정도 신고를 하더라도 FM대로 좀 더 신고하시고 매입자료, 실질적으로 매입자료를 잡으시면 40에서 60%가 나옵니다. 원단, 그리고 공장에서 갖다 주는 거, 그리고 인건비, 디자이너비, 소모품비, 접대비, 그리고 택배 보내는 비용, 이런 걸 다 넣어서 하다 보면은 충분하게 절세가 되는데, 굳이 통장에 매출 누락된 대금을 받아가지고 불안에 떨면서 매출 누락하면 행위는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매출이 크신 분이 있어요. 다른 분에 비해 가지고 마진이 아주 좋다 이겁니다. 그런 분들은 법인으로 해서 급여로 뭐 1000 정도, 700에서 1000만 원 급여를 설정하면은 세금이 법인은 매출 빼기, 매입 빼기, 경비한 가세 표준이 2억이 하면은 10%밖에 안 돼요. 그 정도 법인세 충분히 내시고 본인 급여를 받아 가시면은 나중에 자금 출처,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에 대한 본인 소득 소명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는 거의 간편장부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3억 이하는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다 보니까 동대문 사업자분들이 본인이 몰라요. 복식부기 대상과 간편장부 대상, 이 과연 차이가 무엇인지. 기장료는 다 주고 있는데 왜 간편장부로 대충 신고하고 가락경비도 넣고 이렇게 하는지. 복식부기는 정식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인건비도 신고하고 월세도 나가는 거 신고하고 제대로 다 정확하게. 네. 그렇게 신고하면은 매출이 아무리 많아도 매입과 경비가 따라오기 때문에 소득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적절한 세금을 낼 수 있는데 굳이 무리하게 통장에 많은 매출 누락 대금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신고 안 하는 거는 아주 최악의 방법입니다. 또 세무사님 궁금한 점이 아까 법인 사업자 전환 잠깐 말씀 주셨는데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어느 시점에서 조금 유리한가요? 제가 이제 무조건 법인으로 전환하라는 건 아니고요. 네. 매출이 한 최소 10억 이상 되시는 도매 사업자분들은 법인으로 하는 걸 권합니다. 안 그러면 본인이 매출이 10억이라도 매입이 많고 경비 지출이 많아서 소득 금액이 나는 5천밖에 안 된다. 그럼 5천에 대한 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소 세금은 좀 많이 나갑니다.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본인이 연간 소득이 5천밖에 안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 우리 사업자분들의 연간 소득이 얼마인지 본인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홈택스 들어가셔가지고 소득금액 한번 조회해보세요. 1년에 2,000, 2천에서 4천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2천에서 4천이면 한 달에 소득이 200도 안 되시는 분들. 급여가 200도 안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바로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FM대로 하면서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처음부터
내가 과거에 이렇게 배웠으니까 탈세를 하겠다. 탈세가 아니죠. 본인들이 탈세가 아니고 과거에 그렇게 배웠으니까 나는 그렇죠.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관행대로 그렇죠. 하시는 거예요. 관행대로 했으니까 내가 뭐 잘못 있어? 우리 사업자한테 부가세 일부분만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는 시. 그리고 뭐 통장으로 부가세하고 다 받아도 매출 누락하고 뭐 그냥 뭐 2억 9천 이렇게 부가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본인 명의의 어떤 재산, 뭐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걸 구입했을 경우에는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아주 크죠. 네. 가령 예를 들자면 지금 본인들이 지금 소득을 한번 보세요. 소득 금액이 2천에서 4천밖에 안 되는데 배우자분이 신용카드 사용이 월 500이 나옵니다. 배우자가 타고 다니는 고급차는 또 그 돈은 어디서 났는지, 그리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전세자금, 아니면 본인이 취득한 부동산, 집, 상가, 그런 건 또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리고 해외여행 간 돈은 또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런 것까지 국세청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조언 주신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면, 일단 매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소득신고를 한 다음에 네. 지출증빙에 대한 거를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는 게 차익만 좋다. 이제 그 차익만 신고하면 되는데 최근 들어와가지고 원단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세무조사를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단 하시는 분들한테 무자료를 받기가 힘드실 거예요. 오히려 원단 하시는 분들이 세금계산서를 요즘 확실하게 끊는 이유가 너무 많은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에 대한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원단업에 종사하시는 도매업자분들의 세금계산서 발행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원단만 받고 나머지는 이제 공장에서 시타 작업, 뭐 기타 작업하는 거는 아직까지 세금계산서를 끊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현금으로 주시는 분도 계시고 계좌로 이체를 해 주시는데 이에 대해서 신고는 안 하는 거고 차후 이런 것들이 현금으로 주고 한 것들은 인정이 안 됩니다.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세무 신고에 네. 대한 조언이랑 꼭 지켜야 될 내용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물론 그렇게까지 안 가길 모두가 바라지만 혹시 모르니 만약에 내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 네. 이럴 경우에 도매업 세무조사에 관한 내용을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편은 도매업 세무조사 편으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도매업 세무조사를 받는 거는 고액 매출 누락을 내가 했다고 해서 국세청은 과연 어떻게 할까? 뭐 내가 현금 쓰고 다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알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액 전세에 거주하시는 분, 9억이 고액 전세로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와서 7억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과연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하고 국세청에서 증여세 세무조사 통지서를 보낸 뒤 증여세 세무조사 통지서를 보내는 이유가 그 9억 또는 7억을 누구한테 받았는가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자금 출처. 네, 실제로 부모님한테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증여세가 또 떨어지고 다시 한번 이게 개인 통합 세무조사로 변형이 되어서 개인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약 5년치에 대한 통장을 다 열게 된 후에 매출 누락된 대금을 전부 세금으로 추징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세금이 추징됩니다. 5년간의 내역을. 네. 만약에 이분들이 또 차명계좌 사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차명계좌라 하면은 뭐 부부간은 차명계좌라고 원칙은 차명계좌이지만 부부간은 그래도 차명계좌 부분에서 좀 빼주는데 이 부분은 7년간 매출 누락 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7년치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안 냈던 7년을 7년치. 한꺼번에. 네.
그때 차명 계좌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법인도 대표자 명의로 돈을 받는 것도 차명 계좌입니다. 직원 명의로 받는 것도 차명 계좌입니다. 아, 법인 통장이 아니라 예를 네, 들어 서정민 대표님이신데 대표님 이름으로 하는 개인 거고. 통장으로 받아도 차명 계좌, 어머님 통장으로 받아도 차명 계좌, 뭐 다 차명 계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명 계좌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산세도 40%가 나갑니다. 부가세가 1억 추징되면 가산세만 4천만 원입니다. 종합소득세도 납부세액의 40%가 과세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염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저희들이 대맥세무에서 세무조사를 많이 하는 게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세무조사입니다. 부동산. 네. 실질적으로 도매업을 좀 하시다가 아파트도 사고 주택도 사고 상가도 사고 토지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취득하고 나서 몇 년 뒤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상국에서 증여세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내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은 2, 3천밖에 안 되는데, 네. 1년간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조사팀에서는 선정할 경우에 아마 이 돈은 누군가에게 받았거나, 이 사람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매출 누락으로 이 돈을 샀다고 보기 때문에 처음에는 증여세 세무조사로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에 바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통합조사로 변형이 되고, 세무조사기관 또 세무조사 세목 또는 이제 3년치, 5년치 이렇게 마음대로 국세청에서 조절 가능하면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20억을 취득했다. 20억을 취득하고 처음에는 부채를 안고 샀는데 차후에 부채를 또 갚는 부분이 계세요. 부채 갚는 부분까지 소명을 해야 됩니다. 이 부채에 대한 돈이 네. 어디서 나와서 갚았는지. 20억을 아파트 사면서 10억을 대출을 받고 네. 누구한테 뭐 빌리고 한 네. 걸로 해서 신고를 한 다음에 차후에 이 돈을 나중에 갚습니다. 그러면 그 20억이 이제 온전한 20억이 돼버린 거죠. 그 20억을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면은 본인에 대한 계좌를 다 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입금된 내역, ATM기에서 현금 입금된 내역, 거래처에서 상호가치기 입금 내역, 그것을 다 합치게 되면 본인이 부가세 신고된 금액보다는 월등하게 많은 매출액이 나오죠. 이게 대해서 국세청은 조사팀에서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또 이게 종합소득세 10%에 따른 지방세까지 해서 많은 세금이 나옵니다. 매출 누락이 만약에 10억이 나왔다. 네. 그럼 부가세가 1억이 나오죠. 네, 그쵸. 10%니까. 기본 이제 무신고, 가소신고는 10%입니다. 그러면 1억 1천이 나오고, 네. 종합소득세는 최고 세율이 42%고, 그리고 지방세가 10%니까 52%가 나와요. 그러면 5억 2천이 나오죠. 그럼 부가세 없이 10억 매출 누락에 6억 2천이 약 10으로 나옵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하루에 10,000분의 2 곱하기 나오니까 그냥 한 7억 정도는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과연 이런 큰 모험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게 문제점이에요. 그만큼 요즘 이 업만 아니라 어쨌든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주요 내용은 세무조사가 시작되었을 경우에는 그 부동산 취득이라든지 토지 같은 내용들이 있을 때는 증여세 관련 조사로 시작해서 이제 개인 세무조사를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 말씀 주신 케이스처럼 최대 뭐 7억이 10억 매출만 나오면은 부가세하고 종합소득세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탈세 제보가 또 의외로 많이 들어옵니다.
탈세 제보요? 네. 딱 저도 누군가가 제보를 그쵸. 해서 거래처에서 제보하고 직원이 제보하고 상대방이 제보하고 고객들이 제보하고 이렇게 제보된 내역을 토대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세청 직원들이 포수기를 갑자기 잡는 경우에는 제보로 인해서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본인들의 실제 매출 누락된 장부 증빙 자료들이 국세청에 제보가 된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 세무조사 대응하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제보로 시작했을 그렇죠. 경우엔 실질적으로 매출 누락이 어떻게 됐고 통장에 누구 이름으로 심지어는 어머님 이름으로 네. 통장을 사용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것까지 다 제보가 돼요. 그러면은 어머님 통장도 열고 본인 통장도 열고 가족들 것까지 가족도 다 열고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또 자금 출처 소명을 해야 되고 그 입금된 내역을 소명을 못하면 그 전부 매출 누락으로 됩니다. 무조건 매출로 다 잡히는 거예요? 판례에서도 이거는 인정된 거고 소명을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누구한테 빌려왔다. 이 돈을 누구한테 과거에 받은 것이다. 거기에 대한 것은 다 소명해야 되고 소명이 안 된다면은 전부 매출 누락입니다. 근데 소명하기가 좀 어려운 안 돼요. 가능성이 많아요. 실제로 매출 누락 자료고 이게 누군가 자기한테 이런 돈을 빌려줬다고 국세청에 실제로 빌려주신 분도 계시겠지만 빌려준 돈까지 어디서 났냐 묻는다면 다 매출이죠. 매출 대금으로 했으니까. 심지어 저는 어떤 분들도 지금도 그런 분들 계세요. 과거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아침마다 은행에서 나오는 직원들이 있어요. 하루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신고를 안 한 대금입니다. 그 100만 원은. 그러면 3천만 원이 되잖아요. 한 달에. 그쵸. 그러면 1년이면 엄청난 돈이 되죠. 이거면은 매출 누락으로 해서 세금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파생조사입니다. 과거에 원단 도매업 하시는 분들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통장에 찍힌 도매업자 분들에 대한 입금된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또 세무조사 뒤에 자료를 통보하게 되고 그 금액이 큰 도매 사업자분들은 별도로 또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파생되어서 세무조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특정 원단 업체에 가서 네. 뭔가 무자료 거래를 거래. 했는데 그게 이제 연관돼서 저한테까지 올 수가 그렇죠. 있는 그분들한테 통장 입금을 갖다가 연간 10억 원어치 했다. 그리고 이제 세금재산세는 3억만 받았다. 그러면은 7억에 대해서 네. 매출 누락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원단을 가져간 만큼 매출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국세청은 바보가 아닙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보고 상세하게 보고 여러분들이 현금 거래하는 데에서 내가 설마 잡히겠어?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만약에 원씨처럼 신용카드도 안 쓰고 밥 사 먹을 때마다 현금 쓰고 해외여행도 안 가고 집도 안 사고 집도 안 사고 월세 살고 월세 살고 그렇게 하면은 찾기는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살기가 쉽지 네. 않고 자녀들한테도 좋지 않고 배우자한테도 좋지 않고. 네. 지금 정승은 사장님께서 또 질문을 세무조사 관련해서 주셨는데요, 댓글로. 혹시 세무조사할 때 계좌를 삭제한 통장도 다 들여다보시나요? 네. 그것도 가능해요? 5년 전에 네. 그런 거 있습니다. 현금 매출 누락 대금을 많이 받아서 그 계좌를 갖다가 은행 가서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린 데에서 국세청에서 조회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없앤 것까지 다 조회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국세청에서 금융은행연합회로 보내면은 모든 계좌를 모든 본인이 가진 통장 거래 내역을 다 보내줍니다. 제가 소멸한 계좌까지도? 네, 사용한 계좌 모든 걸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없앤다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말 들으시면 많이 뜨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구세청이 좀 무섭네요, 세무사님. 제가 이걸 좀 많이 막는 이유가 한 번의 세무조사로 많은 걸 잃습니다. 본인들이 애써 모은 걸 부동산에 취득하고 예금해 두고 주식을 하고 그런 부분까지 다 세금으로 추징되고 나서도 고액 체납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매출 누락을 1년에 10억만 해서 5년치만 하면은 50억이 나옵니다. 그렇죠. 50억이 나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세금 대납 60%만 잡아도 30억이 나옵니다. 그냥 절반만 해도. 그런데 나 그거 다 내 거 아니야. 100원은 매출이 있는데 그러니까 10억은 매출이 있는데 매입 자료도 있고 인건비도 있어. 그런데 현금 주고 지금은 소명을 못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시 인정이 안 됩니다. 그 직원한테 현금 주고 인건비 처리했습니다. 그건 안 돼요. 반드시 인건비는 이체를 시키고 이체된 내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자료로 남겨놔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설령 신고를 안 하시더라도 3.3% 끊는 친구들이라도 이체 내역만 있으면 급여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입 자료에 대한 원단은 거의 다 받으실 거예요. 매출 누락을 하기 위해서 원단 자료를 100% 안 끊는 것 뿐이지 원단 사업자들이 요즘은 잘 끊어줍니다. 그러나 공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주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현금 처리를 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인정받기 힘듭니다. 현금 처리로 되는 네. 부분들은. 그래서 50억 매출 누락이 나오면 내가 최대한 소명을 해가지고 실제 매입이고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입증할 수 있으면 그만큼 차액이 줄어드는데 전부 다 신용카드 안 쓰시고 왜냐면 매출을 2억, 3억, 2억 밖에 안 하니까 신용카드 안 쓰시고 현금 쓰시고 몰래 직업 현금으로 다 처리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거 세금 계산할 때 인정받는 부분이 아주 미약합니다. 극히 소량의 부분. 네, 매출 빼기 매입, 빼기 경비 그렇게 한 금액이 소득 금액이 되는데 소득 금액이 세무조사 시에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매입이 없고 경비 처리를 제대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해놓고 그때그때 신고를 하고 매입 증빙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좋은데 지금 현재는 우리 관례랄까요? 네. 이분들이 지금 선배님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관행적으로 좀 그런 것들이 많았죠, 사실.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하니까 요번에 매출 이 정도 하세요. 2억 9천, 3억 이하면 복시가 아니고 간편장부 되니까 제가 80% 불려줄 테니까 그 정도만 세금계산서 받으세요. 대부분 그렇게 신고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매출이 100원이면 매입이 원단 80원. 20원만 세금을 내게 되니까 나중에 소득금액이 아주 작죠. 연간 소득금이 2천에서 4천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분들은 집 사기가 힘드실 거예요. 아주 쉽게 연봉이 4천만 원 미만인데 2천에서 4천 사이인데 만약에 제가 전세라든지 네. 아파트를 구입했을 경우에 그 돈이 대체 어디서 났는지에 그렇죠. 대한 걸. 그리고 배우자분들이 백화점에서 신용카드를 월 500만 끌어도 5천, 6천만 원 나오는데 본인들 신고된 소득보다 월등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지금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조금 과거 간섭대로 하다가는 모은 돈이 몽땅 다 날아갑니다. 추징세금으로. 추징세금. 네. 만약 그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않는 경우는 극단적으로 어떻게 많이 되나요,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이런 세무조사를 받은 다음에 세금이 10억이 나왔다, 15억이 나왔다, 몇십억이 나왔다 했을 경우에 물론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되지만 이게 5억 이상은 10년이 넘어야지 이 세금을 없앨 수가 있는데 그걸 세무서 자체적으로 결손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세금이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그러나 그 기간 내에 어떤 국세청에서 압력거리가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몽땅 없어져요. 리셋이 돼버려요. 아주 쉽게 말해서 제가 9년 동안 만약에 세금을 안 내고 네. 버티다가 어떤 뭐 특정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어떤 걸 뭐 제 명의로 샀을 경우에 다시 리셋해서 거기서부터 그렇죠. 10년.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부모님이 자기 자식 걱정된 데에서 보험을 아주 간단한 실손보험을 하나 더 9개월째 보험을 들어줬는데 그게 압류되어서 다시 세금이 리셋되어서 10년이 다시 시작돼요. 말은 이런데 실제로 엄청 많이 발생합니다. 그만큼 세금 체납자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명의로 된 걸 하나도 갖지 못하는 거죠? 네. 바로 압류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은행용 신용카드, 해외여행, 출국 규제 이런 게 많이 제재를 들어가기 때문에 뭐 현대 사회에서는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변호사님. 그 김모스라는 사장님께서 본인이 지금 현금 자금이 부족해서 조금 체납이 됐는데 분할 납부 기간이 분할 납부 됩니다. 최대 얼마까지 되나요? 분할 납부, 체납을 뭐 1억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분할 납부는 언제든지 우리 세무 체납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하면 됩니다. 단 그 안에 가산금은 가산세는 당연히 붙어 나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가산세가 좀 많아요. 은행보다 많아요. 높아요. 분할 납부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담당자하고 내가 계속 분할해서 납부할 테니까 어디 압류를 해달라 하지 말라. 은행 신용 정보를 제공하지 마라. 신용 불량자가 됩니다. 체납이 되면 1,000만 원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납 담당자분하고 소통을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분할 개월 수는 정할 수 뭐 있는 1년 내도 해도 되는데 만약에 세금 체납이 1억인데 월마다 뭐 매월 100만 원씩 내겠다. 이러면 조금 힘들겠죠. 네, 조금 어느 적정 수준 내에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요즘 좀 체납 부분은 요즘 국세청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상가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로 분할 납부가 네, 가능한가요? 똑같습니다. 똑같나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네. 좀 장사가 안 돼서 매출보다 매입 자료가 더 많아서 소득신고 때 환급을 좀 받으셨대요. 그건 환급이 아니고 이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달에 하고 1,000만 원 냅니다. 그러면 11월 달에 중간 내납이라 해서 500만 원이 이제 내게끔 되고 다음 해 내가 매출이 왕창 줄어들어서 신고액이 작으면 중간 내납한 부분이 기납부세액으로 들어가요. 이미 낸 세금? 네, 낸 세금을 갖다 돌려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어떻게든 매출 발행을 좀 추가로 하는 게 낫나요? 아니요,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분은 연 매출이 한 10억 이상 되시는 분들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연간 매출이 10억이 됨에도 매출 신고를 3억 정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대문에는 내수시장을 하시는 분이 있고 이제 중국 쪽으로 보따리 쪽으로 하시는 두 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제일 유명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그쪽 내수시장 말고 중국 쪽 하시는 분들하고 현금 거래로 많이 하시다가 부동산 직업 자금 출처 세무조사로 많이 적발됩니다. 부동산이 가장 큰. 그죠. 그 때문에 억지로 신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상화폐 투자다가 국세청에 적발되신 분도 계시고 주식 하시다가 적발되신 분도 많이 계세요. 가상화폐나 주식 같은 재테크에서도 적발되는 케이스가 많군요. 지금 현재 이거 뭐 국세청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아까 보시면 PCI 분석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재산 증가액, 네. 부동산, 네. 주식, 회원권, 뭐 금융재산, 차량 등 회원권도 예를 들어 골프장 회원권이라든지 그것도 다 돼요. 그것도 지금 국세청에서 다 파악하고 있고요. 뭐 본인이 이제 소비 지출한 거, 해외여행 간 금액, 신용카드 사용 금액, 현금증서증 발행된 금액, 그리고 이제 본인이 신고된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게 때문에 많이 잡힙니다. 본인이 신고된 소득 금액이 2,4천 밖에 안 되는데 해외에서 사용된 쉽게 말하면 월급이 한 200에서 300 정도인데 그렇죠. 200만 밖에 안 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1억 이상짜리 차를 타고 다니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네. 문제니까, 좀 더 성실신고, 요즘은, 3, 40대 분들이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내가 법인으로 해서 7, 80억 매출 내겠다. 어느 정도 FM들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질문 들어온 내용 중에, 통장에 입금된 거,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필요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러는데요. 그분들 법인 운영으로 할 때는 그냥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버립니다. 000-1234-456789로 해서 현금영수증을 그냥 발급을 해버립니다. 현금 처리를 해버리면은 국세청에서 이 사업자가 현금을 많이 받구나 하는 의심을 받기 때문에 네. 반드시 현금영수증 처리하는 게 나중에 국세청 사후관리에 대상이 안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미리 그렇죠. 방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또 내놓은 자료 맞추는 방법을 이제 문의하신 분이 계신데, 자료 맞추는 거는 본인이 매출을 하기 때문에 맞추는 겁니다.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대문 도매입 하시는 분들은요, 주된 매입 자료가 40에서 60%가 나옵니다. 그거는 국세청에서 찾고 있는 비율이에요. 그런데 원단을 갖다 80% 신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거는 국세청 조사 관리하는데도 다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알고 있습니다. 원단을 80%로 가져올 수 없잖아요. 원단을 80원에 가져왔는데 매출이 100원이 되면 내가 어떻게 지금 급여를 그쵸. 주고, 월세는 그렇죠. 우리 사업자 등록 신청할 적에 월세 보증금 다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 자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또 질문이 하나 들어오고 네. 있는데요, 세무사님. 나다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만약에 내가 A라는 사업자를 냈었는데 그걸 폐업 처리하고 B라는 사업자로 새로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 예전에 폐업 처리한 A라는 사업자에 나왔던 내용도 다 세무조사 대상이 될까요? 됩니다. 됩니까? 그것도? 지금 흔히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A 1년 전에 네. 배우자 이름으로 사업을 하다 폐업하고, 그 다음 제 이름으로 사업하다 폐업하고, 네. 어머님 이름으로 사업자로 폐업하다가 대표자 명이랑 사업자 명이 다 바뀌었는데. 해도 되는데, 이게 돈 흐름을 찾아가 보면은 저희들이 쉽게 발견합니다. 10사람 이름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돈 추적을 하게 되면 한 사람한테 와요. 그 자금의 흐름이 결국 특정 사람한테 모인다면. 그렇죠. 세무조사 시 그 현금 추적을 해보면 실지 사업자한테 기속이 됩니다. 반드시 기속하게 되죠. 10사람한테 명의로 했는 돈을 갖다가 찾아와야죠, 결국은. 그렇죠. 내가 했던 사업이라면. 그렇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전에 폐업하고 위험도는 낮아지겠지만, 만약에 그게 매출 누락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5년 정도는 지나야 됩니다. 5년이 지나야 돼요? 5년 정도 지나시면 안심하세요. 그렇지 않는다면은 좀 더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될 겁니다. 정리를 잠깐 해보자면 5년 이내에 다른 사업체 명의라든지 대표자 명의를 다른 분으로 했더라도 결론적으로 조사는 가능하다. 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과세 기간이 5년입니다. 부당하게 했을 경우에는 10년이고요. 차명 계좌는 7년입니다. 이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냥 단순하게 무신고했다. 무신고자는 없으니까요. 보통 과소 신고는 5년치를 추징할 수 있고요. 차명 계좌는 7년. 그리고 부당하게 하시는 분 10년. 그리고 가장 위험하신 분들은 세금 계산서를 가짜로 발급을 해주거나. 가짜로. 네. 내가 실제로 좀 해달라 해서 네. 해주거나, 매입 자료가 없어서 가져왔거나, 한 금액이 5억 이상일 경우에는 이게 조세 범칙 조사로 해서 경찰서 한번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형법까지 되는 네네. 거예요? 경제질서범으로 고발이 됩니다. 5억 이상은 실제로 내가 매입 자료를 좀 더 받기 위해서 통관하시는 분, 네. 그 대금을 좀 세금계산서를 가져와다가 적발된 경우인데 그 금액이 5억 2천만 원입니다. 그분은 세무조사 세목이 바로 조세 범칙조사로 되고요.
그 조세 범칙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경찰서 고발이 바로 일어나고 검찰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검찰까지요? 네. 그리고 경찰서에서 다시 한번 조서를 받고 검찰에 가서 재판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그 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리를 못 받으신 분은 검찰까지 가서 고발이 되어 벌금, 과태료, 뭐 구류 이런 정도의 또 좋지 못한 결과가 있으니까 가공세금계산서는 장난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짜 세금 계산서를 5억 이상 받았을 그렇죠. 경우에 심한 경우 구류까지 가고 검찰까지 할 수 있다. 형사가 고발되는 그건 무조건 되니까요. 그런 경우 있죠. 제가 매입 자료는 A한테 했는데 네. B가 B한테 5억 이상을 받았을 경우에 실질 거래 내역을 안 봐요. 이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돈은 A한테 주고 세금계산서를 B한테 받았을 경우에도 이 조세 범칙 조사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가짜로 발급하거나 받거나 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명계좌보다 위험한. 제일 위험합니다. 30억 이상은 무조건 구속이고요. 경제질서부로 30억 이상은 무조건 구속되니까 세금계산서 쪽은 좀 더 주의를 하시기 바라고 누가 욕을 하면은 절대 주지 마세요. 세금계산서 헛발행은 가장 안 됩니다. 되는 것으로. 네. 아까 그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이제 그 약간 과소신고는 5년까지 적용 가능하고 차명계산 7년 그리고 부당한 케이스는 경우에 이제 가공세금계산서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는 10년까지 사기 기타 행위를 한 경우에서 10년을 갖다가 과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의 사기죄에 해당하는. 그렇죠. 국세청을 기만한 행위. 국세청을 상대로 사기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국세청을 이제 속인 행위라 보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이 실제로 도매상 하시는 분들 중에 자료상이 많이 있습니다. 바지 분을 내세워 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몇백억 발행한 경우가 많아요. 그걸 우리 도매 사장님들이 자료가 없어서 그 자료를 사가지고 와요. 부가세만 주고. 뭐 10억이 모자란다면 그분한테 뭐 1억만 주고 10억의 세금계산서를 받아오는데 자료상은요, 이분들은 몇백억 발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잡힙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세금계산서는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받을 경우에 저한테까지 연관돼서 뭐 꼬리가 잡히거나 그렇죠. 올 수 아니요, 있는 그분들이 우리 자료상 하시는 분들은 세금계산서를 몇백억, 몇천억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반드시 적발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발행해주고 매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부가세가 엄청나기 때문에 바로 폐업을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세청에서 자료상으로 지정을 해서 이 사람의 형사고발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받은 사람까지 세무조사 내지는 매입 금액이 크면은 그것도 같이 조세 범칙 조사 대상자가 됩니다. 절대 매입 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조심해야 하는 케이스예요. 해서는 안 돼요. 네. 큰일 납니다. 뭐 나머지 이분들이 이제 현금 영수증 입금된 통장에 입금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만약에 본인들의 계좌를 열었을 경우 소명이 안 되면 다 매출 누락으로 봅니다. 그럼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자는 아닌데 만약에 원치 않더라도 그냥 우리가 현금 영수증 0001234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걸로 발행을 시켜버리면 됩니다. 아예 현금으로 받든지 통장에 입금된 내역은 전부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통장의 명의로 입금된 내용은 출처를 밝혀야 되는. 그렇죠. 대상자가 뭐 다행히 내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빠져나갔을 경우에는 괜찮지만 본인들이 이 자금을 이용해서 뭐 취득행위, 등기 등록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는 바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무조사가 되면은 추징되는 세금이 엄청나게 큽니다. 오늘 지금 서정민 세무사님께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자세하게 전달해 주셨는데, 원래는 이런 내용들도 이제 세무 상담을 유가로 진행을 하시는데, 오늘 신상마켓에 특별히, 예, 이렇게 본인이 갖고 계신 지식을 나눠주시기 위해 출연을 무료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무료 상담 같은 거를 좀 유튜브로 해주셨는데, 산다라 사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서정민 세무사님 유명하신 분이시라고. 감사합니다. 네. 동대문에서 안 그래도 많은 도매 사장님들께 상담도 해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셨다는 오세요. 얘기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산다라님께서 이런 서비스 영상 만들어주시고 또 출연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아유, 도움이 말씀을 되게 또, 바라시고, 네, 실제로 주셨어요. 동대문 사업자분들이 이런 자료 서명, 세무조사가 아니더라도 자료 서명을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고생해가 밤잠 못 자고 번 맞아요. 돈으로 맞아요. 몇 천만 원, 몇 억씩, 몇십억씩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동대문 도매 사장님 대부분들께서 밤잠 줄여가시면서 네. 진짜 피땀 흘려서 노력하고 계신데, 세무 내용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또 서정민 세무사님 통해서 미리 아시고 대응하고 준비를 하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다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나다님께서 거래처가 간이 과세자라서 자료 발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타 현금 매출로 신고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거래처 사업자로 발행해 주는 게 맞는지 궁금하다. 뭐 굳이 그쪽에서 이제 지방에 계시는 소매업자분들은 간이가세 사업자들은 굳이 본인들이 매출 누락을 좀 있기 때문에 굳이 매입 자료를 안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 자금은 또 입금을 해요. 현금을 주면 참 좋은데 그거는 계좌로 이체를 꼬박꼬박 해요. 그러면 내 계좌 2억에 다 남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분들이 세무조사 대상자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SMS, 옛날에 이제 카스트로 네. 그런데 네이버, 블로그, 그런데 매출, 사업을 하다가 매출 누락으로 잡히신 분들이 죄송스럽게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내가 세금을 작게 내기 위해서 나는 이 집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하고 통장 내역을 다 제출합니다. 국세청에. 그 피해는 여러분들한테 고스란히 옵니다. 결국 도매 사업자분들이. 그죠? 내가 안 다치기 위해서는 그 자료를 갖다가 내야 되기 때문에 도매업 사장님은 그냥 현금 영수증 그냥 발급을 해버리세요. 세무계산서 끊지 마시고 도매업 아까 말씀드린 1, 2, 3, 4, 5, 6, 7 말고 그걸로 발급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세무계산서를 발행을 하면은 그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조건 매출 누락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현금 영수증은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있으면 계좌로 받았으면 제가 그럽니다. 아예 가서 현금을 받아오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체된 내역은 100% 신고해야 돼요. 100% 신고. 이게 혹시나 내가 매출이 얼마 안 되시는 분은 관계는 없어요. 근데 내 실제 매출 누락 부분이 10억 이상 되시는 분들은 10억이고 매출 신고는 3억을 한다. 이런 분들은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차후에 부동산, 아파트 취득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때 대상자가 돼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또 하나 왔는데, 오은석 사장님께서 원단 매입 금액이 가장 많은데, 예를 들어 단골 손님이 300만원 물건을 사가셨는데 1000만 원을 매출 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되는지. 있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공 위장 세무계산서 발행해 주는 건데 사실 우리 사장님이 좀 그렇게 해달라고 싫어 이렇게 막상 하려니까 단골인 거래처. 그렇죠. 단골인데 결국은 그 피해를 우리 사장님이 받습니다. 300만 원 갖다 1000만 원 세무계산서를 끊어줄 경우에 해도 되지만 나중에 그분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 그 책임은 우리 사장님이 다 져야 돼요. 만약에 그 원단집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엔 그렇죠. 그게 이제 본인의 책임으로 다 책임져요. 그리고 최근 국세청에서도 원단 사업자, 도매 사업자, 네. 원단 도매 사업자분들이 매출 누락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세금을 추징 당하신 분도 많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조심해야 돼요. 원단 부분은 특히. 국세청에서도 좀 눈여겨보고 있는 보고 있습니다. 사업태가 그쪽이기 때문에. 네, 도매업에서 지금 옷 도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원단 매입 또는 중국에서 물건을 매입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또 이런 분도 계시죠. 중국에서 실제 매입 금액은 낮게 하든지 높게 조절하든지 네. 하고 나서 나중에 그 분들한테 또 현금으로 주는 방식도 하고 있고 별의별 수법을 많이 쓰시는데 그것도 국세청에서 조사팀에서 다 좀 알고 있는 소스입니다. 네. 요번에 또 동대문 시장에서 통관으로 불법적으로 하는 그 큰 데가 한 군데 틀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것 때문에 좀 불안해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중국으로 이제 물건을 보내는 이제 불법이죠. 이제 네. 불법이 아니고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물건을 그렇죠. 보내고. A라는 통관업체에다가 이렇게 보내요. 네. 뭐 1억 1,000만 원씩 매달 보낸다든지 총 한 10월 보냈다. 1년간 신고를 안 해요. 그게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그 돈을 나중에 뒤로 받을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트래킹이 다 되나요? 돼요. 추적이? 그게 저도 이게 대형 세무조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런 자료가 많이 나오게 돼요. 또 세무사님께서 국세청 출신이시니까. 그리고 중국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우리 국내로 보내오는 경우 그런 사업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나중에 그런 분들은 환치기로 해서 관세청까지 고발되니까 이거 세무조사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요 질문이 또 네. 그런 게 있는데요. 산다라님께서 계속 이제 거래처에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예를 들어 11,000원을 샀는데 그냥 부가세 내기 빼고 내가 10,000원에 현금으로 입금할게. 이런 네, 경우 많죠. 되게 많잖아요. 네. 카드 결제 안 하고 현금으로 하면 좀 10%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에 본인이 유도한 건 아니지만 자꾸 거래처에서 그냥 현금으로 부가세를 빼고 입금을 해주면 이 현금 영수증 발행을 안 해줘도 되냐고. 아닙니다. 의무 대상자는 아니에요. 도매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 아닌데 나중에 이것이 오픈됐을 경우에 네. 뭐 물건값이 원래 100만 원, 11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 받았을 경우에 100만 원 나누기 1.1 한 금액이 부가세가 돼요. 100만 원 나누기 1.1. 네. 네. 그 나눈 금액이 공급가액 부가세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 결국은 우리 사장님이 손해를 봐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소매업 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좀 독려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좀 막말로 쳐내시는 분도 계시고 도매업을 좀 FM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산드라 박님께서도 좀 그분한테 좀 잘 얘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확인차 여쭤본 사장님이 계신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발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거래처에서 네. 기타 현금 매출로 신고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 거래처 사업자로 현금 발행 영수증 하는 게 나을지. 그게 이제 그렇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란에 네. 생계자산 매출이 뜨고 신용카드 매출액이 나와. 네. 그 다음에 기타 현금으로 나옵니다. 네. 만약에 기타 현금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네. 국세청에서 이 사람은 평소에도 현금 매출이 많이 있구나. 이것만 있겠어? 좀 더 있을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게 약간 눈여겨 되는.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냥 그런 오해를 받아서 차후에 어떤 관리 대상이 되는 것보다는 그냥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해버리세요. 그럼 김모스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은 혹시 모를 가능성을 좀 안전하게 가기 위해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래처 명의로 하는 것이 낫다. 도매업은 현금 매출이 신고 매출이 나왔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현금 매출이 실제 매출이더라도 이게 진짜 매출인지 일부분인지 국세청에서는 좀 가늠하기 힘들거든요. 실제로 그릇 도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그릇 도매 하시는 분이 그렇게 신고했다가 나중에 관리 대상에 대해서 점검
당한 분도 계세요. 일단 관리 대상이 되면 아무래도 좋을 게 없겠죠. 그렇죠. 네. 이 사람이 현금 매출이 5천만 원인지 네. 1억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의심받을 바에는 그냥 부가세 신고란에 현금 매출도 신고하지 마시고 현금 영수증을 해버리면 카드 매출도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이 본인들한테 뭐 훨씬 이론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또 참여를 해주시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강의가 벌써 3시 56분이 되어서 네, 거의 1시간 가까이 자세한 실무적인 내용 플러스 질의응답 시간을 서정민 세무사님이랑 가져보았습니다. 사장님께서 답변 정말 감사하다고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주셨어요.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월요일 오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 참여해주신 도매 사장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꼭 세무 오늘 나눴던 내용들 활용하셔서 사업이 더 번창하시고 승승장구하시고 신상마켓과 또 세무사님과 함께 상생하는 사장님 사업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을 또 추후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컨텐츠로 또 재발행할 예정이니까요. 거기서 못다 나눈 얘기들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무사님 출연해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네. 도매업 사장님도 건강하기 바라십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라이브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네.